1954년 베트민의 군대가 디엔비엔후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 주력 부대를 박살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죠. 남베트남에 응오딘 디엠 정권을 세우고 군사고문단을 통하여 간접 지원하던 미국은 급기야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1965년 미 해병대 1개 연대가 다낭 지역에 상륙함으로써 정규 지상군이 파병이 시작된 거죠. 이후 베트남 주둔 미군 병력은 2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희생이 커지고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은 발을 빼게 됩니다. 베트남전의 베트남화.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들에게 맡겨야 된다며 지상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죠. 그 후 1975년 4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전은 북쪽의 승리로 끝납니다. 남베트남에게 전쟁을 맡기고 철수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최강국 미국에게 베트남전 패전의 컴플렉스는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가히 그 컴플렉스를 짐작할 수 있지요. 최고의 군사대국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동남아 귀퉁이의 약소국 베트남에게 패하여 상처투성이로 물러나게 되었을까요? 무기나 군사 예산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말입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한 장면, 바그너의 발키레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 장면이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첫째는 베트남의 지형을 이유로 듭니다. 미군의 절대 우세한 화력은 베트남의 정글에서 그 효력이 반감되었죠. 오죽하면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고엽제를 뿌려가며 전쟁을 했겠어요. 베트남의 길게 뻗은 산악 정글은 미군에게 불리했지만 북베트남의 게릴라 작전에는 절대 유리했습니다. 이런 지형을 이용하여 북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쟁 물자를 남쪽의 베트콩에게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장이 북위 17도선 이남에만 한정되었다는 겁니다. 민간인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적군들을 구별할 수 없어 대규모 화력을 앞세운 미군의 작전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7도선 이북 북베트남 본거지에 대한 공격은 오직 공중폭격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공습으로만 전쟁에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원자폭탄이라도 떨어뜨리기 전에는 말이죠. 결국은 지상군의 피와 땀만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17도 이북 지역에 지상군 작전을 펼치지 못했을까요? 그건 불과 10여 년 전에 겪었던 한국전쟁의 경험 때문입니다. 미국이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자 메가더의 예상을 뒤엎고 중공군이 대규모로 반격에 나섰지요. 이때의 경험으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북위 17도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중국까지 끌어들이는 확전은 절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패전의 이유로 듭니다. 북베트남의 지도자들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베트남의 정권은 불안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응오딘 디엠은 정치 군인들의 쿠데타 와중에 사살되었고 이후에도 군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으며 남베트남의 정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거의 매일 벌어져 남베트남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 혼란의 뿌리에는 남베트남 권력층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개인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패배한 이유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베트남, 그들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임하는 의지에서 큰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북베트남은 이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전쟁 의지는 남베트남이나 미국과 달랐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가 위협받아서가 아니었죠. 그건 당시 유행하던 냉전 논리, 소위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 것은 세계 경찰로서의 권위였습니다. 잃는다 해도 목숨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베트남 전쟁은 칩을 건 자와 목숨을 건 자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브리핑할 때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요. 그의 브리핑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월등한 육해공 화력을 갖춘 미군보다 북베트남 측의 사상자가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전투에서 이긴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북베트남군은 전쟁을 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미군들의 희생이 보도되면서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반전 시위가 시민으로 번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의 아들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먼 나라의 전장에서 죽어야 하냐고 말이죠.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북베트남의 부모들은 그런 질문을 할 사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숨과 가족, 모든 것이 걸려있는 전쟁이었거든요. 베트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는 전쟁의 데이터를 줄줄 꿰었습니다. 포드 자동차 사장을 하던 실력으로 합리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전쟁을 기획했죠. 반대로 호지민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10명 죽이는 동안 우리도 미군을 1명 죽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싸워도 결국 우리가 이기고 미국은 패배할 것이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문해 봅니다.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든 전쟁, 그것만은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 아닐까요? 그런 절박함을 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